염증이 걸린 마음. 내 속에 베를린 장벽. 1980년대 전반기에 어디에 다니던 나는 늘 행복한 학생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았다. 성직자이자 헨리 1세 궁정의 음료 시인이었던 라히아가 1123년에 세운 이래 줄곧 그 자리에 있던 병원이었다. 바트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은 오랫동안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계 수재들의 산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의학 교과서에 실린 병명 중에서 그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 척추 결핵과 굴뚝 청소부가 잘 걸리던 음낭암으로 2개나 된다. 포트는 음낭암이 굴뚝의 거름에 있는 바람 노출에 노출되어 생긴다는 것을 밝혀내고 대여섯 살짜리 어린 고아 소년들을 굴뚝으로 올려 보내서 굴뚝 청소를 시키던 관행을 금지하는 입법을 주도했다. 바트는 포트가 한 가지 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모두 발견한 역사상 최초의 의사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이 병원은 중세 흑사병부터 빅토리아 시대 결핵까지 런던이 온갖 역병을 겪는 동안에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대화재 때부터 대공습까지 런던의 온갖 역경을 겪고도 살아남은 오랜 옛날부터 긴 시간 버텨온 명예로운 기관이다. 당시 바트의 의학 교육을 방식이 독단적이고 설교적인 도제 방식이었던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바트의 교수들에게는 언제든 말을 걸 수는 있었지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금물이었다. 한 여성이 두통 때문에 자네를 보러 왔을 때 자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10가지 진단검사는 뭔가? 만약 학생이 곧바로 네 스캔이라고 답한다면 추가로 약간의 빈정되는 말도 듣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 아니라 10번째 순서이나 할 일이라는 건 바보도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맙네. 그러면 자네가 환자에게 물어볼 첫 3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려한 전통을 따른 방식이 3년 동안 이어졌다. 우리는 서른을 받는 것 못지않게 반복 학습으로도 단련이 되었다. 의학 지식의 핵심 덩어리들을 반복해서 익혀 체화하고 특정한 스타일 어느 의사로서 일하는 방식도 보고 들은 그대로 따라서 익혔다. 너는 면역의 특권지대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배운 것이 그리 옛 일이 아니다. 너는 혈내 장벽 너머에 가만히 앉아있고 면역기의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은 절대 내려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혈내 장벽이 몸에서 일고 있는 염증에서 뇌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울함, 쾌감, 상실, 피로, 비관론, 위축 이렇게 되어 있고, 긍정, 즐거움, 대상피질, 편도체, 세로토닌, 시냅스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울 스펙트럼, 대상피질, 편도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손상된 뉴런, 사이토카인을 뿜어내는 미세신경세포, 신체적인 외상, 사회적인 스트레스, 비만, 염증성 질환. 내가 어디에서 배운 것은 1980년대에 나는 어디에서 뉴런들 사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양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배웠다. 또한 당시 상식으로는 내가 혈액 장벽에 의해서 면역계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빡빡하게 들어찬 내피세포들로 이루어진 혈내 장벽이 혈액을 타고 선언하는 대식세포나 사이토카인이 내려 들어갈 수 없게
막는다고 믿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 우리는 여러 면역세포가 혈내 장벽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몸의 염증은 뇌의 대의식세포인 미세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미세신경세포는 편도체와 대상, 피질 등 뇌의 감정 연결망을 이루는 부위의 뉴런들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힌다. 또한 우리는 잠재적으로 염증에 관여하는 많은 요인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피부인의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비만, 신체적인 외상이 모두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이렇게 이 관점은 염증이 생긴 신체와 뇌 사이의 모든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염증이 생긴 몸과 마음에 대한 분리 정책을 강제 집행한다. 다행히도 이 생각은 대체로 틀렸다. 당시에도 그것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은 강화 콘크리트판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가 배운 혈내 장벽은 바로 수백만 개의 세포 벽돌들, 그러니까 뇌 혈관의 안쪽 표피를 형성하며 서로 아주 단단히 밀접하고 있는 내피세포들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혈액을 타고 흐르는 면역세포들과 사이토카인이 혈내 장벽 너머에 있는 뇌 조직으로 옮겨가려면 내피세포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피세포들 사이에는 면역세포나 그보다 더 큰 사이토카인 같은 분자들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비유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벽돌들을 뻑뻑하고 접착력이 강한 몰타르로 붙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뇌에는 이런 설명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내피세포들 사이에는 단백질 같은 커다란 분자들이 혈액 속에서 뇌를 자유롭게 넘어가기에 충분한 커다란 틈새가 존재한다. 굳은 몰타르 위에 금이나 있는 셈이랄까, 금이나 있는 셈. 새로이 밝혀진 더욱 결정적인 내용은 혈내 장벽의 내피세포 벽돌이 구운 점토 벽돌처럼 꿈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 의사소통 연결망의 이중첩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각 내피세포의 안쪽 면은 동맥이든 정맥이든 혈관의 내피를 형성하고 다른 면은 혈관의 외피를 형성하는데, 이 혈관의 바깥 표면 바로 근처에 뉴런들과 미세신경세포들이 있다. 그런데 내피세포 장벽의 안쪽 표면에는 사이토카인 소형체들이 잔뜩 자리잡고 있어서 혈액을 타고 선언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전달하는 염증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염증 신호를 감지한 내피세포는 뇌에 그 신호를 전달해 뇌에 상주하는 대식세포들, 즉 미세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난 염증에 반응한 뇌도 염증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염증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선언하는 훨씬 더 큰 염증세포도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혈내 장벽의 안쪽 면은 혈관 속을 순환하는 백혈구들을 끌어당겨서 이 백혈구들이 내피세포 벽돌들 사이에 특별히 만들어진 틈새를 비집고 뇌 쪽으로 넘어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도 한다. 뇌에서 근처 림프절들로 면역세포와 단백질을 내보내고 거기서 면역계의 다른 세포들과 뒤섞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혈액 속으로 돌려보내 순환시키는 일을 한다. 1980년대에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라고 배운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실이지만 뇌는 신체의 면역계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내 장벽을 가로지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뇌와 신체는 자유롭고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 발견된 뇌와 몸 사이의 여러 의사소통 방식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염증 반사다. 우리는 브로이트의 오랜 친구 브로이어가 헤링 브로이어 반사를 연구했을 때부터 미조신경이 심박수를 조절해 폐가 완전히 팽창했을 때 심박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대생 시절 우리는
해령 불어이어 반사가 혈압과 땀, 위산, 내장의 교축적인 수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내가 자동 감시하고 조절하게 해주는 여러 반사 중에 하나라고 배웠다. 당시나는 내가 그런 식의 반사로 신체의 염증 상태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실제로 미조신경이 중개하는 염증 반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사란 입력되는 자극을 미리 정해진 반응과 자동적으로 연결하는 신경계의 회로를 말한다. 염증 반사 회로에서 입력 자극은 혈액 속의 염증 사이토카인 농도다. 미주신경의 감작 신경 섬유 표면에는 사이토카인 소형체들이 있어서 몸속의 사이토카인 수치가 올라가면 미주신경이 이러한 염증 상태의 변화를 감지해 혈내 장벽을 바로 통과하는 전기 신호를 직접 뇌로 보낸다. 이 신호는 뇌를 자극해서 즉각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하고 이 출력 신호는 입력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혈내 장벽을 가로질러 미주신경의 운동 섬유를 타고 이동해 비장에 도달한다. 비장은 면역계의 주요 지휘 통제 센터 중의 하나로 백혈구가 가득한 곳이다. 미주신경의 신경 섬유들은 비장 전체에 섬세한 가지를 뻗어 수백만 개의 면역세포와 접촉하고 있으며 미주신경 신호는 대식세포들이 화를 가라앉히고 활동을 억제하고 사이토카인 생산을 줄이도록 한다. 한마디로 미주신경은 모든 범석의 높은 사이토카인 신호를 감지하면 반사적으로 비장 속의 대식세포들이 사이토카인 수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것은 음성 피드백에 의한 항상성 유지라는 일반 원리를 보여주는 한 예다. 미주신경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말 그대로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에는 그냥 두면 과도 양의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낼 대의식 세포를 억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음성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낸다. 나는 염증 반사가 발견되었을 때 너무 놀라운 동시에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미주신경의 역할이 몸 상태를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니 그저 미주신경이 제2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완화한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최소한 참사회원의 가려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인트 바솔로메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중세 런던시와 그 안에 있던 길드의 고위 관리였던 참사회원들은 화려한 연회에서 진수성찬을 즐기다가 소화불량에 시달리곤 했다. 그러나 시장보다도 먼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가만히 자리를 지킨 채 소화불량 증상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조개 껍질처럼 생긴 바퀴 끝과 말랑말랑한 콜라겐 이랑인 뒷바퀴 사이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헛바퀴를 문지르는 것은 소화불량과 불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응급처치이며 참사회원의 가려움이란 바로 이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깃바퀴 피부가 신체 피부 중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바트의 의사들은 과거 무의식한 집회원들은 그 이유를 몰랐던 거라고 했다. 쳇바퀴 피부를 문지르면 미주신경 감각 섬유가 자극되어 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미주신경에서 위로 연결되는 또 다른 가지를 통해서 반응사 반응이 촉발되고
위는 대부분의 소화불량 증상의 원인인 과도한 위산 생산을 줄인다. 아유. 다음에 위에서 위산을 줄이고 싶을 때 시도해봐라.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았다. 한 번에 한쪽 귓바퀴를 마사지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위 진정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동시에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에 숨을 멈춰보라. 그러면 참사회원의 가려움과 해링, 불어 이어 반사 두 가지로 동시에 미조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시장이 주최한 연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쓰기에는 좀 어려운 기술일지 몰라도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딱꿀질을 치료해도 잘 듣는 방법이다. 참사회원의 가려움 외에도 미조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많다. 보청기처럼 귀 속에 넣고 진동시켜서 대신에 귓바퀴를 문질러주는 기기도 있다. 또 몸속에 전기 자극기를 심어서 정확히 맞춰진 시간에 미조신경에 일련의 충격을 가하는 참 더 침습적인 방법도 있다. 그러려면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그리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 뇌간에서 복부와 비장 쪽으로 내려가는 미조신경의 신경섬유에 외과적으로 접근해서 신경계에 직접 전극을 갖다 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환자나 의사의 통제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미조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미조신경의 신호 발신이 증가하면 비장에 있는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성 질환 환자에게는 전기적으로 미조신경을 자극하면 사이토카인 수치가 떨어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 류마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과정을 시험해 상당한 결과가 나왔지만 예상대로여서 놀라운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20분씩 미조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니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가 재빨리 상당 수준 감소했고 환자들도 관절 통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시험삼아 열흘 동안의 자극을 중단했더니 사이토카인 수치와 증상 지수 모두 증가했다. 다시 자극을 시작하자 사이토카인 수치와 증상 모두 감소했다. 미조신경을 자극하거나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류마티즘 관성 관절염의 환자의 몸에서 염증을 끄거나 켤 수 있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전기 자극계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행동으로 얻은 결과다. 내 젊은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을 기반으로 한 경이로운 발견이자 파괴적인 혁신이다. 이 혁신으로 전기 자극계를 사용해 면역기를 통제하거나 회복시키는 생체 전자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염증이 생긴데 1985년에 내가 의대를 마친 이후에 베를린에 있는 장벽과 뇌에 있는 장벽 둘 다 무너졌다. 지금 우리는 혈내 장벽이 어디에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과 신경계 사이의 의사소통에 열려 있다는 걸 안다. 혈내 장벽은 뇌와 몸 사이의 강관 데카르트식 분리를 강제하지 않으며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설명일도 더 이상 방해받지를 않는다. 혈중 사이토카인 신호가 혈내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음을 알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내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어떻게에 관한 질문에 완전히 답하려면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더 남아있다. 염증 신호가 뇌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기에 그 신호가 뇌에 들어가면 사람이 우울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 이 질문의 답을 알아낼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fMRI 같은 뇌 스캔을 하는 것이다. 뇌 스캔으로는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을 알아볼 때 또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때 내 혈류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자극을 감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 부위는 그 일들을 할 때 혈류가 가장 많이 증가하므로 fMRI 내 스캔에서 가장 활기찬 지점으로 나타난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슬픔이나 우울 같은 감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찰스 다윈은 fMRI 기계를 발명하기 100년도 전에 이미 깨달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 얼굴에 나타난 표정 속의 감정을 잘 감지하도록 고도로 진화되었다. 게다가 특정한 감정을 띠고 있는 얼굴을 보면은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fMRI 실험에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싶으면은 그들이 스캐너 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슬픈 얼굴 사진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런 실험은 수백 번 실시되었고 결과도 상당히 일관적이었다. 슬픈 얼굴을 본 결과 약간 슬픔을 경험하면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나 대상 피질 같은 요상한 이름을 가진 4-5군데 부위에서 확실히 혈류가 증가한다. 사람 뇌에서 슬픔과 기타 감정들이 활성화하는 뇌 영역들은 시냅스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은 총칭 감정 뇌 연결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연결망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 비탄과 비의 슬픔의 순간들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의 기반 시설이다. 우리 각자에게 감정이나 기분 같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어느 한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연결망을 인류와 공유하고 또한 다른 동물들과도 공유한다. 다윈은 변도체 같은 인간의 감정 내 연결망의 구성 요소가 진화의 절기에서 파충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알았다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우울증과 관련해서 fMRI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하나는 우울증이 종종 인간 탄생 이전부터 존재한 뇌 연결망에 일어나는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슬픈 얼굴을 볼 때에 슬픔을 만드는 뇌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건강한 사람과 똑같지만 활성화 정도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더 심하다. 주요 우울장애는 변도체와 대상 피질의 과도한 활성화와 연관이 된다. 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한편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몇 주 동안 투약해서 우울 증세가 완화된 환자들에게서는 변도체의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줄어 있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우울증의 정신적인 상태가 뇌 기능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fMRI가 발명되기 이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므로 우울 증상을 초래한다고 밝혀진 염증 신호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감정 내 연결망의 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설을 사람에게서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 백신 접종은 일시적으로 우울증 상태에 빠뜨리는 안전한 염증 충격 방법이다. 백신 접종이 중단기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를 내려면 백신은 예방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종종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 지난번에 내가 결핵, 화상풍, 간염의 혼합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간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의 기분 좀 언짢음이 있고 어쩌면 며칠 병가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이유를 물었지만 간호사도 제대로 된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냥 그게 몸이 백신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는 설명은 못해도 예측은 할 수 있었다. 간호사 말대로 나는 24시간 정도 기분이 좀 언짢았다. 지금간 치료 후에 비하면 심하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피로하고 짜증스러웠다. 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곧 가기로 한 평생 한번 있을 아프리카 여행에서
우리 모두 주혈흡충에게 물리거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혹은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다른 열대성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게 뻔하다고 한심하게 투덜거렸다. 얼마 전 이런 짐작은 실험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 건강한 젊은이 2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에 한 번, 위약 주사 후에 또 한 번, 두 차례 걸쳐 감정이 담긴 얼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MRI 스캔을 실시했다. 백신 접종은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와 가벼운 우울 증상을 증가시켰다. 그뿐 아니라 우울 증상의 강도와 연관되는 대피 대상 피질의 활동도 증가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가장 우울 증상이 심했던 사람과 가장 강력한 염증 사이토카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의 감정뇌 연결망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가 백신에 대처하는 방식은 해외여행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받는 진료실에서 해주는 설명보다 더 복잡하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염증 충격이 감정뇌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접종 후에서 며칠간 가벼운 우울 증상이 생기는 것이니 그 설명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에 맞는다. fMRI는 경이로운 기술이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그만큼 극도로 미세한 것을 관찰하려면 과학적인 탐구의 초점을 인간에서 쥐나 생쥐 같은 다른 종 또는 배양군 세포나 시험관에서 키운 세포로 옮겨야 한다. 동물의 신경과학을 인간의 조건에 대입해 해서는 이런 동물에게는 영혼이 존재 않는다고 했던 데카르트, 이래로 줄곧 문제시되어 왔다. 영혼이 없으니 신과의 영적 교감 같은 가장 고양된 마음 상태는 동물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물론 데카르트도 동물들이 종종 자기 주변 세계에 반응해 지적으로 또는 적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억이나 감정 같은 마음의 몇몇 기능들은 매우 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기계적인 기능들과 대조적으로 아름다움이나 진리에 대한 감각은 더욱 고차원적이고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의식의 측면이며, 심장에 데워진 혈액에서 나온 휘발성 동물 전기가 솔방울샘을 주입되는 신비로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